네, 2교시에는 정신분석학적 모형의 성격의 3원 구조 이론 중에 자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아, 즉 현실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자아의 주된 개념적 특징은 원초와의 욕구가 현실의 범위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욕구의 충족을 보유하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자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를 조절하고 지배하며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이 자아를 성격의 집행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아는 후천적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아주 미약한 수준이나마 자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아는 욕구 충족이 좌절되는 경험을 통해 조금씩 발달하게 되며 자아가 견고하게 발달된 경우 외부와 현실적인 거래를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아의 발달 과정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지만 유전적인 부분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분석학은 자아의 존재나 개념,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의 발달과 확장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미약하지요. 단지 자아는 스트레스나 신체적 조건이 취약해질 때 위축된다고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개인별로 자아의 양은 일정량 유지되며 주변의 여건이나 내적인 조건들에 따라 일정 부분 위축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합니다. 자아가 가진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아가 가진 기능들을 요약해보면 현실 검증 기능이 있고요. 판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현실감이 있고요. 사고 과정을 자아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요. 자아는 또 통합 기능이 있고요. 좌절 장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자아는 적응적 퇴행, 충동, 욕동, 정동을 조절합니다. 자아는 대상 관계를 하고요. 자아는 통제력과 자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자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위 자아로 불리는 초자아, 슈퍼에고는 사회의 기준과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결정해주는 마음의 지침입니다. 이는 양심과 삶의 목표와 야심을 결정해주는 자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충동이 바람직한 형태로 표출되도록 유도하고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것이 실패했을 때 자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아 이상은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성실성이나 충실성과 같은 부모의 목표와 가치관을 동일시함으로 형성됩니다. 초자아는 무의식적인 과정으로서 대략 4세에서 5세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지요. 또한 초자아는 욕구 충족 과정에서 주위로부터 부정적 자극을 학습한 결과로 형성되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이성의 부모를 동일시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요구와 금지로부터 연유해서 나온 초자아의 법칙과 원칙에 의거해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자아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초자아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자아는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마음속에서 내재화되어서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지나치게 엄하거나 포악할 경우 아동의 초자아도 포악하고 가학적인 것으로 형성되기가 쉽습니다. 엄한 초자아를 가진 개인은 엄한 부모가 내재되어 있어서 매사에 죄책감과 우울, 열등감에 빠져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혹한 초자아는 자학적인 성격을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비록 탄탄하게 형성된 초자아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병리적인 부모의 초자아를 내재화하는 것이 바로 병리적인 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원초와 자아, 초자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초와 이드, 자아, 에고, 초자아, 슈퍼에고의 세 가지 구조는 하나가 강해지면 다른 것이 약해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상호 조화될 때, 즉 자아가 원초와와 또 초자아를 잘 조화시키고 상황에 맞게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킨다면 건강한 정신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지요. 이 세 구조는 연령이나 외부 조건, 약물 사용 등에 의해 각각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원초화가 활성화되는 청소년기 때는 보다 반항적이고 충동적인 경향을 띱니다. 알코올이나 불법 약물,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한 경우 초자아의 검열이 약해져 원초화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평소의 상황과 맞지 않는 판단과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 세 가지 구조의 집행자는 물론 자아입니다. 초자아와 원초아는 결국 자아를 통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아는 우선 원초아의 물불 안 가리는 요구들을 상대하여 즉각적 긴장 해소를 미루고 개체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여기서 자아는 원초아의 욕구와 초자아의 감시 사이에서 최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들을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울 때 불안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불안은 위험의 출처에 따라 이드 불안, 즉 신경증적 불안, 초자아 불안, 죄책감, 현실 불안으로 나누어집니다. 불안은 위험이 있으므로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원초와 자아, 초자아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자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자아 방어 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아 방어 기전이라고도 하고 자아 방어 기제라고도 하지요. 자아 방어 기전이란 불안, 죄의식,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 내적 갈등 또는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 이바지하는 대개의 무의식적인 자아의 반응 양식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 자아 방어의 산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행동이 자아 방어와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지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자아 방어의 산물로 치부한다는 것은 방어 기제라는 개념을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방어가 상황에 부적절할 경우 관심이 주어질 필요가 있지요. 상황에 적절하고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방어를 적응 기전이라고 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방어를 방어 기전이라고 합니다. 부적절하게 방어하는 사람은 자신이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며 이들의 방어 역시 문제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부적절한 방어는 과도한 방어를 사용하게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고 상황의 부자연스러운 감정과 사고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갈등의 정도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방어 기전과 관련된 상담에서의 과업은 다음과 같지요. 첫째, 내담자가 사용하는 방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요. 둘째, 내담자가 보다 효과적인 방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담자로 하여금 방어의 원인을 통찰하게 함으로써 방어의 지나친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거지요. 논리적으로 볼 때 방어를 다루는 효과적 방법은 두려운 충동이나 욕구를 인정하게 하여 자아가 불필요하게 방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적 모형에서의 정신분석 상담의 철학적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분석 상담은 다음의 철학적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1차적인 중요성을 둔다고 봅니다. 인간의 행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부에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동시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인 측면, 자기 충족적인 측면, 도덕과 양심적 측면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과거의 생활을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무의식적인 동기를 이해하고 잠재력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조화로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적절한 조건 하에서 적당히 사용될 때 정신분석은 지금까지 고안된 치료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정신분석의 대략적 치유율은 30에서 60%의 정도입니다. 정신분석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의 다양한 기법과 절차를 통하여 내담자가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의 목적은 내담자를 완벽한 인간 혹은 갈등이 없는 인간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를 괴롭히고 있는 신경증적인 고통을 인생살이 중에 누구나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인 불행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증에 대한 이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내담자는 양육자로부터 과잉 보호를 당함으로써 성장에 필요한 자율성이 박탈당했거나 또는 유기나 방치됨으로써 성장에 필요한 애정이나 인정 등에서 결핍을 경험했을 수 있고 심한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내담자는 양육자의 불완전한 성격 구조로 인해서 발달에 불리한 자기 이미지를 형성했을 수도 있으며 가족 성원의 힘겨루기에 희생양이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담자가 최상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내담자가 다양한 갈등의 여러 세력들 사이에서 가장 안정된 평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의 핵심은 현재 내담자에게 증상 유발의 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시키고 아동기 때 있었던 양육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교육 과정을 통해 교정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내담자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들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심리적 긴장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신경증적인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내담자는 억압된 무의식적인 갈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며 이 갈등은 억압된 채 현실 거래에 필요한 자아의 기능을 속박하게 됩니다. 만일 자아가 억압된 갈등의 의식화를 막는 데 과도하게 동원된다면 자아는 현실 거래에 무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신경증, 정신증 등의 이상 증상을 드러나게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정신분석가는 내담자의 합리적인 의식적 자아와 동맹을 맺고 통찰과 이해를 통해 아동기 양상의 지배로부터 내담자를 자유롭게 해주며 훈습을 통해 이를 일상에서 일반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과거 경험, 즉 주관적이나 객관적인 과거 경험을 공감적 수준에서 경청하고 발달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연계 지어줌으로써, 즉 그렇게 분석해 줌으로써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사건을 마치 지금 현재의 일로 착각하고 있는 내담자가 현실과 맞서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찰과 이해는 정신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신분석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은 내담자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방법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며 성숙한 기능과 적응을 방해하는 뒤떨어진 아동기 양상의 지배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어 내담자의 현실적인 적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은 내담자의 문제 유발 원인을 이해하고 통찰시키는 데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내담자의 통찰을 통해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상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의 효과가
보다 일반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석 과정에서의 경험을 내담자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연습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이드의 성격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격의 발달 과정. 프로이드는 생애의 첫 5년 동안에 사람은 성격에 영향을 주는 몇 개의 발달 단계를 통과해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단계들을 심리 성적 단계라고 했고, 각 단계에서 원본능의 쾌락 추구는 신체의 특정 부위와 그 부위에 연관된 활동들에 초점을 둔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구강기. 구강기는 0세에서 1세의 시기입니다. 영아는 태어나서부터 입으로 할 수 있는 활동, 즉 젖을 빨거나 손가락을 빨거나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구강기 전기는 이렇게 수용적이지만 후기에는 깨무는 활동이 추가되는 등 공격적이 됩니다. 이후 나타나는 먹고 마시고 말하는 구강 행동의 지나친 활동, 남을 험담하거나 악담하는 구강 공격성, 아기처럼 구는 행위 등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이와 반대로 갈등이나 과잉 보상의 결과로 잘 안 먹고 말하기를 꺼리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항문기 시기는 1세에서 3세 시기인데 이 시기에 리비도 에너지는 대변을 계속 몸 안에 갖고 있느냐 아니면 배출하느냐에 달려있지요. 그러므로 많은 관심이 항문의 관략근의 조정, 즉 대소변 가리기 훈련으로 향해 있습니다. 관략근을 자신이 조절하느냐 여부에 따라 자신이 신체와 부모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갖게 됩니다. 이 같은 조절과 통제, 자신의 의지대로 갖고 있거나 내보낼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강박적 행동의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학적 행위의 근원 또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변을 갖고 있으려는 마음과 방출하려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양가감정 현상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남근기를 보겠습니다. 남근기는 3세에서 6세 사이의 시기인데 이 남근기에서는 남근과 음액 등이 리비도 에너지에 초점이 됩니다. 소년들은 남근의 크기와 딱딱함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여성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이는 권력, 남자다운 것, 큰 것 등에 관심을 갖는 시초가 되지요. 즉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힘센 존재가 되려는 욕망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대중 앞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려는 욕망도 이 시작대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욕구가 승화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운동이나 창작 활동 등에서 업적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승화되지 못한 경우 지나친 성욕이나 성불능에 대한 반동 현상과 과잉 현상으로 일어나는 돈 후한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남근기의 초기 성적 관심이 자기애적이지만 점차 이성의 부모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이디푸스의 시작이 됩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기가 성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때를 아이는 이성의 부모에게 성적 관심을 가지고 동성의 부모에게는 강한 적대감을 가집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동성의 부모를 대신했으면 또는 제거했으면 하는 욕망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안감, 죄책감,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받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남아에게는 거세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잠복기는 7세에서 12세경인데요.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해결된 후에는 성적 흥미가 제한되어 있고 성적 특징이 생리적으로 노골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를 잠복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적 환상이나 활동은 억압되지만 자기성의 확립, 동성 간의 동일화는 한층 강하게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지나가게 되면 현실적인 성취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적응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생식기는 13세에서 성인기 이전입니다. 내분비 활동이 갑자기 활발해져 성기와 성적 특징의 급작스러운 발달과 함께 사춘기가 오는 시기를 청년기로 취급합니다. 성이 이제까지처럼 전신에 퍼져 있지 않고 성기에 집중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어 다시 성적 발달이 진행됩니다. 청소년은 그들의 성적 관심을 타인에게 돌리고 더욱 성숙된 방식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적 욕구와 갈등이 우리의 많은 행동을 동기화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격 발달에서 초기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교시를 마치면서 정신분석적 모형에서의 치료 원칙은 억압된 내용을 의식화하여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동기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하며 갈등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증상의 호전뿐 아니라 피분석자의 기본 성격과 방어 양식을 개조하거나 크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신분석 학자들은 성욕과 공격성에 대한 어린 시절의 경험, 억압된 기억 등을 주로 다룹니다. 치료 기법은 꿈의 분석과 자유현상 기법이 대표적입니다.